평생 밥이나 해라며 무시하던 남편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자마자 제 발등에 입을 맞추더군요. 31에 새벽 5시마다 눈을 뜨고 손이 트도록 밥을 짓고 욕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던 날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31년 식모살이의 끝은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단 쓰러진 건 저가 아니라 그 남자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말순의 눈이 스스로 떠집니다. 31년째 이어진 몸의 습관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곧장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으니까요. 주방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렬합니다. 남편 박철수는 위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보양식을 요구합니다. 어제는 전복죽이었고 그제는 황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골을 우린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불을 줄여가며 6시간을 고았습니다. 말수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뚝배기에 담고 송송 썬 파를 얹고 소금 간을 맞춥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 뚝배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침실 문 앞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조심스럽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것도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잠시 후 박철수가 슬리퍼를 끌며 나옵니다. 61살, 배가 나오고 머리가 반쯤 빠진 남자. 말순보다 2살 많은 이 남자와 그녀는 28배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철수가 번듯한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말순의 부모님도 마뜩잖아 하시면서도 결국 허락을 했더랬죠. 철수는 뚝배기 앞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떠먹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을 숨죽이고 기다립니다. 잘 됐으면 그냥 식사가 진행되고 아니면 탕, 숟가락이 상 위로 내던져집니다. 이게 간이 뭐야? 싱거워서 먹겠어?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여자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하냐? 말수는 조용히 소금 종지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변명을 하면 더 크게 화를 내니까요. 맞춰드릴게요. 됐어. 입맛 없어. 철수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뚝배기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말수는 그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국물을 부엌으로 가져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먹을 겁니다. 혼자 식은 다음에. 이 집에서 말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부엌에서 외면당한 뚝배기 앞에서 결혼 초에는 울었습니다. 20대의 말순은 욕을 먹으면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대에는 참았습니다. 40대에는 그냥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59에 지금 말순은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움직입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또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 중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1년에 2번 명절에 내려오지만 와도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편을 제대로 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집의 질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조용해지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말순이 사는 집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철수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철수 월급으로 관리비와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철수가 명예퇴직을 한 이후로는
퇴직금을 조금씩 깎아 쓰고 있습니다. 그 돈도 철수가 쥐고 있으니 말수는 장을 보려면 손을 벌려야 합니다. 5만 원만요. 왜? 어디 쓰게? 반찬거리요. 지난주에도 줬잖아. 이 대화도 매주 반복됩니다. 철수는 돈을 주면서도 반드시 사용 내역을 묻습니다. 말순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이 집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생각합니다. 이 집이 지긋지긋해도 나가면 갈 곳이 없다고. 나이 예순에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 오빠는 제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 참는 거라고. 그냥 참는 거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는 오후 2시에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말수는 모르는 번호도 늘 받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런 불안이 삶에 깊이 밴 사람의 습관입니다. 김말순 씨 되십니까? 저는 평택법무법인 소속 이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김영철 씨 유산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김영철,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놈 몇 마지기와 시골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시골집은 오빠가 물려받았고 노는 워낙 외진 곳이라 팔지도 못한 채 말순 명의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 이야기겠거니 싶었습니다. 세금 고지서라도 날아온 건가 싶어 말순은 별 기대 없이 네, 저인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별도로 남기신 부동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 620평인데요. 최근 광역 신도시 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상가 복합 용지로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말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제 땅이라고요? 네. 아버님이 20여 년 전에 매입하셨는데 당시의 따님 명의로 등기를 해두셨더라고요. 본인도 잊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개발 발표 이후 인근 시세가 크게 올라서 현재 추정 가치가 변호사가 말한 숫자를 들었을 때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십억? 소리를 내어 읽기도 민망한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위에 지금까지의 31년이 겹쳐졌습니다. 새벽 5시에 부엌, 내던져진 숟가락, 기생충, 집에서 노는 여자, 돈 벌어올 줄도 모르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껏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은 너무도 선명해서 말순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 생각을 한 번도 완전히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절반쯤 꺼내다가 눌러버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나이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욕망보다 항상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정식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철수가 화투를 치러 경로당에 나간 틈을 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이 맞지요? 남편이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등기부상 단독 명의이시고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요?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걸 입증할 경우 일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것처럼 배우자가
가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도망칠 구실이 아닌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이 사실을 철수에게 말하지 말자. 그 결심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습니다. 31년간 억눌려온 사람의 결심이란 폭발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줄기 차가운 물처럼 조용하고 확고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 말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호사 이민준과 두 번째 만남은 철수가 하루 종일 외출한 날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평택 시내에 있었고 말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드 내역에 흔적이 남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경제권 없이 살아온 사람의 조심성이었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에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 유산이고 단독 등기이니 개발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실 때도 말순 씨 단독 명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2차례를 더 만나 건물 신축 관련 계약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말순이 직접 결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층은 약국, 2층은 카페, 3층은 임대 사무실 혹은 의원, 최고층에는 작은 살림집. 그곳에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한 번은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철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루는 철수가 안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복도를 지나다 걸음을 멈춘 것은 목소리의 톤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고 달콤한 말순이 31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오피스텔 계약은 이번 주 안에 하자. 퇴직금 정리되는 대로 바로 넣어줄게. 걱정 마.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말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공동생활비 통장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 알 수 없는 계좌로 3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계좌번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번호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말수는 거실 탁자 위에 철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여 년째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목록 상단에 즐겨찾기로 고정된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내용을 직접 읽는 대신 화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날짜가 찍히도록 오피스텔 관련 내용과 이체 금액이 적힌 메모 캡처,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의 맥락이 담긴 화면들. 총 12장.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돌아가 프라이팬에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날 오후 이민준 변호사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생겼어요. 이혼 준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보양식을 차렸고 숟가락이 날아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의 말순, 그제의 말순, 31년 전의 말순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무감각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는 이미 마쳤습니다. 변호사 이민준과 총 4차례 만나 상가 건물을 단독 명의로 신축하는 계약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철수가 경로당에 가는 오전 시간, 병원에 간다고 둘러대고 나간 오후 시간을 모아 움직였습니다. 도장은 말순 본인 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은 철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말순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깔끔한 이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찍어둔 12장의 사진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와 금전 거래의 흐름을 더 쌓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10,000원만 줘요. 두부 좀 사게. 또, 지난주에 50,000원 줬잖아. 반찬이 떨어졌어요. 철수는 혀를 차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툭 던집니다. 말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요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굳이 연기를 더 보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즈음 철수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외박이 잦긴 했습니다. 술 모임이니 동창 모임이니 핑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오늘 늦어라는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낮에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들떠 있었습니다. 말순이 31년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하루는 철수가 대놓고 거실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말순이 주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소파에 기대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봐. 그 집 괜찮더라. 역에서 가깝고. 내가 다 알아봤어. 걱정 마. 집에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집에 있는 사람. 말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차갑게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그날부터 말수는 매일 작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철수가 외박한 날짜, 수상한 전화를 1시간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날짜, 2달에 걸쳐 꼼꼼하게 쌓아간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이 철수는 말순을 더욱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돈으로 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이 먹어서 갈수록 꼴이 왜 저래.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입은 왜 이렇게 많아. 말수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을 펼쳐 날짜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말순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대응이었습니다. 2달이 찼습니다. 말수는 수첩과 핸드폰 사진 12장, 공동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봉투에 담아 이민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증거를 넘긴 지 보름 뒤였습니다. 철수가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말수나.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통은 야거나 어이였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라는 것, 말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응, 나 할 말이 있어. 철수는 뜸을 들이다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들어봤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짧고 단호했습니다. 31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말치고는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숨기는 거 나도 지쳤고 이제 솔직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그 침묵이 불편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 전세금 반 줄게. 딱 반이야. 1억 원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잖아. 아이들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게. 1억 원. 59의 여자가 남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이 남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1년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지은 여자에게 이 집 전세금의 절반이면 족하다고.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다 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마. 나도 여유 없어. 당신도 알잖아. 철수는 말을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신이 꽤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확인서, 철수가 미리 도장까지 찍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어차피 당신도 이 생활 힘들었잖아. 이게 서로한테 낫지.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죠. 철수는 짜증스럽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면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다. 이혼 도장 찍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이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제 저희 쪽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분할 청구까지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바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은 흐린 목요일이었습니다. 법원 인근 카페에서 양측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서류가 오갔습니다. 철수는 말순 쪽 변호사가 내민 위자료 청구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공동통장 이체 내역, 외박일지, 오피스텔 관련 정황 자료, 그리고 2달에 걸쳐 말순이 수첩에 기록해온 날짜별 메모 사본.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쪽 변호사가 잠시 철수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15분 뒤 돌아온 철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당초 제시했던 1억 원의 수천만 원을 더 얹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 받아두었던 퇴직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쓰려 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철수는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말순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1년이 박스 6개였습니다. 옷가지, 사진 앨범 몇 권, 아이들 어릴 때 쓰던 물건 몇 가지, 가구와 가전은 두고 나왔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문을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8, 흰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자신. 아이들이 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소리. 큰딸이 처음 걸음마를 뗀 저 부엌 앞 마루. 아들이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들어오던 현관.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새어나왔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철수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3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버텼던, 울면서도 밥을 지었던 그 여자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물 최고층, 자신의 건물 꼭대기에 작은 살림집을 꾸며두었습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무 눈에 띈다고. 하지만 말수는 고집했습니다. 내 건물 내 집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건물은 순조롭게 임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층에 약국, 2층에 카페, 3층엔 피부과 클리닉. 매달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말순에게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돈,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그 돈의 무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말순의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물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로비에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사장님을 찾는다고.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으세요.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소식은 열흘 전에 이미 들었습니다. 철수가 오피스텔을 얻어주려 했던 그 여자가 계약 직전 잠적했다는 것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도 돌려주지 않은 채, 그리고 철수가 거처를 잃고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말순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말순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말순의 건물 로비는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설계할 때 말순이 직접 고집한 부분이었습니다. 환하고 넓은 곳, 숨막히지 않는 곳. 31년간 살았던 그 좁고 어두운 아파트와는 정반대의 공간. 그 환한 로비 한가운데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점퍼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며칠째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왔는지 발에는 얇은 슬리퍼가 신겨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팔을 잡고 있었지만 철수는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요, 나 여기 사장 아는 사람이라고. 말순아, 김말순, 나와봐. 로비에 있던 임차인 몇 명이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층 약국 원장님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2층 카페 직원이 계단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굽낮은 단정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걸음 그대로 등을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들고
철수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아. 그는 경비 아저씨를 뿌리치고 말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철수가 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낡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한때 나 잘나가는 과장이야라며 으스대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나 철수야. 말순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31년. 이 얼굴과 함께한 시간이 31년이었습니다. 미웠던 시간도 31년이었고 그럼에도 참았던 시간도 31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얼굴을 보면서 말순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스스로도 잠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고 반가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끝난 일을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담담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말순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 나는 이미 끝냈구나. 이 사람을, 이 결혼을, 그 삶을. 이혼 도장을 찍던 날도 아니고 짐을 싸던 날도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내던져진 숟가락을 조용히 집어들던 그 무수한 새벽들 중 어느 한순간에 이미 끝났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순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존댓말이었습니다. 31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그 어떤 낯선 말보다 차가운 성극기였습니다. 철수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순아,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그 여자가 그냥 사라져버렸어. 돈도 다 가져가고. 나 지금 여관에 있는데 당장 다음 달 반값도 없어. 우리가 31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정이 있잖아. 응?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그 말을 들으면서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31년의 정. 그 31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기억이나 합니까? 새벽마다 차린 밥상, 내던져진 숟가락들, 기생충이라는 말, 돈 벌어올 줄 모른다는 말, 경제권 없는 아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던 그 31년. 그 31년의 정이라면 이미 내가 다 써버렸습니다. 혼자 울었던 그 수많은 밤들에 말순은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뒤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말순은 철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봐야 했습니다. 철수는 말순의 시선을 받으며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닐까? 혹시 아직 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31년을 같이 산 여자가 설마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겠냐고. 그 눈빛 안에 그런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모르는구나.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말순은 숟가락을 맞아도 고개를 숙이던 그 말순입니다. 하지만 그 말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철수 씨, 다시 한번 존댓말이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찾아온 건 제가 건물주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건물주인 걸 몰랐어도 찾아왔겠어요? 침묵.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쓴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나오는 예상했던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나, 나 솔직히 말할게.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근데 있잖아.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나니까 솔직히 내 마음이 다시 보이더라고. 내가 평생 고생시킨 것도 미안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너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내가 진짜 달라질게. 말수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자르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건물이에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31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밥을 차릴 때는 사랑이 안 보였죠. 숟가락을 내던져도 사랑이 안 보였죠. 10,000원 달라고 손 벌릴 때도,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다른 여자에게 퇴직금을 쓰면서도 사랑이 안 보였는데 건물 한 채에 사랑이 보이셨군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그때는 됐어요. 말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대화를 길게 끌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임차인분들 챙겨야 하고 오후엔 다음 달 관리비 정산도 있고요. 말수는 경비 아저씨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이분 바깥으로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분이 다시 오시면 출입을 삼가주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알겠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말수나. 아, 김말순,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31년인데. 말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뒤에서 철수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수는 유리 너머로 로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철수를 문 밖으로 조용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보며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 단정한 재킷, 잘 지워지지 않는 눈가의 잔주름. 예쁘다고 하긴 어렵지만 뭔가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28배 흰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햇빛이 가득한 집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31년 전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참지 마.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말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오늘의 임대료 정산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달 이 서류를 펼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새벽 5시에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위한 시작인 삶. 말수는 서류 첫 장에 또각또각 서명했습니다. 건물주 김말순. 그 네 글자가 31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수는 31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참는 동안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복수는 소리치는 것도 울며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없이도 내가 가장 단단하고 화려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도 말순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숟가락을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고개 이제 들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